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미리 보기로 저희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희님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 보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2월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은 딱 눈에 띄는 게 실적 발표가 정말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미국, 국내 다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볼만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도 보니까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랍헬스 개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랍헬스 어떤 행사일까요? 네, 뭐 이번 일정 중에서 첫 번째 일정이 아랍헬스인데 이 일정 자체가 막 너무 대단하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올해 뭐 의료기기 섹터가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아랍헬스는 오늘부터 이번 주 2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중동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꽤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200여 곳 이상 이번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딥노이드, 뭐 뷰노, 휴온스, 인바디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아랍헬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시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들을 알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중동이라는 시장이 과연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중동이라는 시장은 의료기기 산업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동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동 정부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낙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던가 지원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회의 땅이라고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정을 토대로 올해 의료기기 섹터가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고, 이제서야 약간 금리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 섹터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의료기기 쪽은, 제약바이오와는 좀 별개로 좀 잘 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가 의료 쪽으로 같이 붙으면서,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개편 전에 저희가 토마토랜드에서도 덴탈이라던가 뭐 그쵸. 의료기기, 그 네. 미용기기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AI 의료기기랑 미용기기 쪽의 성장성을 올해도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인간의 욕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화장품으로 좀 케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성형 쪽으로 좀 케어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행을 탔었지만 네. 지금은 뭐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그 시술, 비침습적인 시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에도 이제 미용기기를 통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 원텍이라던가 파마리서치라던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최소 이제 20%에서 16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좀 성과를 냈기보다는 약간 내러티브 느낌으로 이제 좀 기대감에도 같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함께 이제 실적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AI 의료기기 역시 허가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의료기기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런 뭐 뷰노라던가 루닛이라던가 이런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흑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산업 쪽은 기대감 덕분에 많이 좀 올라왔던 섹터기도 한데요. 과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될지 아랍헬스의 성과도 함께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실적 발표되던 주요 기업들 가운데 SK바이오팜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SK바이오팜은 발표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체크해 볼 기업은 이제 금호석유인데요. 네. 이제 석유와
수요화 기업들의 대체적인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습니다. 네.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2024년 4분기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이 505억 원으로 추정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는 40% 떨어지고 작년 동기 대비는 56%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좀 하향치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의 자금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내 석유화학의 최대 소비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이런 에틸렌 관련한 설비들을 증설을 하면서 자금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방적인 수요 자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이제 금요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력 제품이 합성 고무거든요. 네네. 이 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수요가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의료용 장갑 만드는 NB 라텍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라텍스도 개도국 쪽에서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도국 쪽 하면 우리가 좀 약간 위생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위생에 대한 인식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서도 NB 라텍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 수요도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석유화학 기업마다 뭐 2차 전지 쪽도 있고 신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적들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석유화학 자체만 시장을 좀 놓고 본다면 1분기까지는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2, 3분기부터는 뭐 금리나 이런 쪽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시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섹터 최근에 주가 반등도 좀 있는 섹터인데 실적까지 오늘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내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실적에서는 좀 어떤 점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이제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비중국 국가로로 인한 이제 채널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중국향의 그 화장품 수출은 한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미국은 71%, 동남아 51%, 일본 33% 이렇게 중국을 덜어내면서 비중국에 대한 채널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형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점 채널에서 중국향 B2B가 한 50에서 60%를 좀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4분기 매출도 역시나 좀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제품인 아리따움이라던가 뭐 그 이니스프리 이런 매장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전통 채널이었던 방판 채널들도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기대에 밑도는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사업 부진 여파가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모레퍼시픽이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채널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라네즈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는 MBS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미용이랑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네. 성장세도 가파르다라는 점을 첫 번째 모멘텀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지분 인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제품인데 저자극되는 스킨케어 제품으로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이제 등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코스알엑스의 매출 중에 90% 이상이 미국이라던가 유럽, 동남아 이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인수를 통한 아모레퍼시픽의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5월부터 코스알엑스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연결 실적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까지도 같이 누려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좀 구조조정을 오랫동안 단행을 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코스알엑스 연결 편입과 연결해서 이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을 줄이고 북미 시장에서의 비중을 높여서 실적을 타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지만 이번 주가 정말 슈퍼위크예요. 네, 미국에서는 이 빅테크 종목들이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거의 엔비디아 빼고 다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메타, 아마존 굉장히 다양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 가지 기업들로 인한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 그쵸.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일부 상승했던 바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좀 짚어볼 두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이제 두 기업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시총 1위를 두고 지금 왔다 갔다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 3조 달러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AI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맞죠. 같은데요. 네. 이제 시장에서도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자체는 조금 늘겠지만 매출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주에 공개가 됐던 비전 프로가 예상보다 좀 잘 팔린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흥행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고질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AI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라는 점도 이제 리스크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애플이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것이 주가의 이제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AI 랠리에 굉장히 잘 탑승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끌고 가기 위해서 시총 1위를 좀 굳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들 미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니까요. 세부 내용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실 이번 주에 제일 빅 이벤트 중 하나를 꼽아보자고 하자면 올해 첫 FOMC가 또 열리게 되거든요. 이제 31일에 열려서 우리 증시에는 2월쯤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좀 향방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3월이라든지 한 5월 정도까지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뭐 동결을 하더라도 멘트가 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3월인지 5월인지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단 이번 FOMC는 동결이 확정적이고요. 이게 우리가 첫 FOMC에서 가장 주목하게 보일 수 있는 멘트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가에 네. 대한 체크포인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게 좀 신호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PCE 지표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 연준의 목표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성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소비 지출을 보면 약간은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소비 지출이 늘어났고 4분기 GDP도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3.3%로 침체 없는 성장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네. 이 지표는 또 이제 조기 금리 인하와는 좀 멀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기대는 3월에 인하하느냐 아니면 5월에 인하하느냐겠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치로는 기존의 3월에서 5월까지로 좀 기대치는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 5월, 6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인하를 해서 최종적인 이제 연내로 인하하는 금리는 3.25에서 한 3.5%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 FOMC에서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주가 향방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FOMC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 일정만 더 체크를 해보면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번에 또 갤럭시 S24에 대해서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해요. 일단 사전 예약의 그런 어느 정도 물량인지에 따라서 뭐 정규 물량들이 약간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팔리고 있을까요? 사전 예약이 굉장히 잘
잘 팔렸습니다. 이건 첫 AI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많이 팔렸어요. 일단 이제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 기간이었는데요. 지난 시리즈가 갤럭시 S23이었잖아요. 네. 그 시리즈가 이제 109만 대를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21만 대를 판매하면서 갤럭시 S24 시리즈 중에서 사전 판매 예약으로는 이제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대 출하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품 업계도 같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정규 물량까지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 먼저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연희님? 네, 이 정부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의 일정은 아니고 네. 미국의 좀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네. 앞서서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비중국 쪽의 채널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 미국 FDA에서 7월부터 화장품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장품을 미국 쪽에 수출할 때 어떤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부터 품질 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 성품의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라벨에 표기하는 문구까지도 다 규제를 한다라고 해요. 네.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7월부터 실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이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막 비중국을 공략하려고 하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또다시 수출에 대한 장벽 리스크가 될 수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에 좀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규제로 다시 또 화장품 기업들에게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규제에 대응하는 역량들이 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수출 다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지금 미국 쪽에서 화장품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 화장품 업계에서의 또 준비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에서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중요한 정부 정책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